안녕하세요. 벌써 새해가 밝았는데 다들 시작된 새해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는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족이라는 말,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할 거예요. 지금보다 좀 더 잘 살고 싶고 가족들이랑 행복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도 그런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이니 누구보다도 더욱이 잘 알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하나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제 생각이 너무 아니랬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들이 말하는 그 평범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거나 특별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가족 구성원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하지만 밖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저희 가족의 일상은 늘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부모님은 늘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식당과 건물 청소 일을 병행하면서 새벽 일찍부터 첫 차를 타고 나가셔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저와 남동생은 엄마를 볼 수 있는 날이라곤 엄마의 휴일 뿐이었고요. 아버지란 사람은 작은 공장에서 꽤나 오랜 기간 일을 한 나름 생산직에선 베테랑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평범한 가족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버지의 잦은 음주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잦은 음주 습관은 저희 가족에게는 벼락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매번 그 돈을 술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다 쓰는 아버지인걸요. 그런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엄마는 잠잘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저와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말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엄마의 얼굴을 보면 눈 밑에 그늘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탓일까요? 저는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더 일찍 철이 들게 되었고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장녀로서 부모님이 없어도 동생을 챙기는 일명 동생 잘 챙기는 착한 누나가 되어 있었죠. 주변 어른들은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머리를 쓰다듬곤 했지만 저는 그런 칭찬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살얼음 같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는 날이 없게 되더라고요. 늘 그렇듯 아버지는 퇴근 후면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고 밤늦게 들어온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버지와 마주친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게 됐죠. 당시 남동생은 아직 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라 거실에서 오가는 큰 소리에 매번 울음을 참지 못했고요. 저는 어느새 그런 동생을 안고 달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온 아버지가 한바탕 거실 물건들을 이리저리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날이었죠. 늘 똑같은 레퍼토리라 생각하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을 꼭 안아주고 있었는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밖에서는 와장창 뭔가 깨지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유, 내가 언제까지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해? 그놈의 술. 당신은 그 술이 없으면 뭐 살지도 못해? 뭐? 이 옆에 내가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말대꾸를 버럭버럭. 내가 돈 벌어 내 술 사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사니까 당신이 나가서 살든지 헤어지든지 하자고. 이놈의 여편네가 뚫린 입이면 탄 줄 아나. 이씨. 그래,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아직 어른들의 사정을 알긴 어려운 나이였지만 이날만큼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큰 소리에 자다 깬 남동생은 제 품에서 꺽꺽대며 울고 저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벌벌 떨면서 밤을 보냈죠. 다행이라면 이웃의 신고 덕분에 찾아온 경비원 아저씨로 인해 더 이상의 소란은 없었단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어제의 일은 마치 없던 일처럼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묵묵히 일을 나가셨고요. 아버지란 사람은 그런 난리를 겪고도 반성의 기미 하나 없이 아침부터 엄마 욕에 이렇게 사는 게 엄마 탓이란 듯이 혼잣말을 툴툴 내뱉고 일하러 가셨죠. 물론 그 뒤로도 아버지란 사람의 행동은 변한 게 없었고 무책임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사람이 독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으론 늘 다짐을 하게 됐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가족을 이루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가정은 늘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며 행복해야 한다. 이런 다짐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성인이 된 저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경영학을 전공했죠. 힘들었던 가정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 덕에 대학 생활다운 생활은 하나도 못했지만 상관없었죠. 졸업 후에는 빠르게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대기업, 이름난 기업 이런 곳에 가기 위한 취업 준비보다 어디든 날 받아주는 곳에 가자 싶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작은 중소기업의 사무직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아무데나 지원해서 합격한 곳이었지만 회사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일을 착실히 잘한다며 칭찬을 받았고요. 특히나 책임감 있는 성격 덕분인지 팀원들에게는 많은 신뢰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팀장이라는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제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어린 팀장인 저를 존중해 주었죠. 그렇게 안정된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저는 어린 날 다짐했던 대로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평등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4살이 된 저에게 회사 동료가 지금의 남편을 소개해 준 거예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함께 진행하던 일이 하나 있는데 저와 같이 일하던 회사 동료가 남편과 친해졌다고 괜찮은 사람 같다며 저에게 소개를 해줬죠. 처음에는 약간은 소심한 태도의 남편에게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기회가 생겼죠. 제대로 마주해서 이야기해본 남편은 성실하면서도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미희 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벌써 팀장 직급 달고 저도 회사 들어오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제가 맡은 일 제대로 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에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사는걸요? 형우 씨는 높은 직급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왜 남자들은 직급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에이, 욕심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간 위치도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약간은 소심한 면 때문인지 야망은 큰 사람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더라고요. 뭐든 열심히 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직급이나 위치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준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라든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가 가까워지고 연인이 된 후에는 이 사람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평소 그는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늘 저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라면 제가 바라던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가족 구성원은 독특했어요. 처음으로 남편의 가족 구성을 알게 됐을 때는 조금 놀랐었죠. 왜냐하면 시댁에는 남편을 제외하면 여자만 3명이었거든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누나, 그리고 막내 여동생 이렇게 3명이요. 그렇다면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 궁금하시겠죠? 나중에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시부와 시모는 지금 별거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었죠. 아이,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긴 해. 우리 집이 독특하다는 건 알지만 아버지가 예전부터 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었거든. 나랑 누나 동생 다 커서 결혼시키면 이혼하자고. 평소에도 두 사람 사이가 썩 좋다고는 알 수 없어서
언젠간 이렇게 될 줄은 알고 있었어. 덤덤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뭐랄까 조금은 어리둥절하긴 했는데 이런 집이 있으면 저런 집도 있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따로 별거는 했어도 이혼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의 말처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시모와 신우들과 나름 잘 지냈어요. 특히나 결혼 준비할 때는 시모가 저보고 목욕탕도 같이 가자고 제안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고요. 옆에 있는 신우들도 먼저 결혼해봐서 안다며 결혼식 준비도 같이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렇게 절 챙겨주는 모습에 전 시댁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댁에 가더라도 절 챙겨주는 분위기에 편하게 지냈고요. 제 결혼 생활 역시도 잘 풀리지 않을까? 낙관했죠. 그런 저와 달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시댁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면서 절 걱정하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엄마의 말처럼 결혼 후에는 왜 결혼 전 엄마 말을 듣지 않았을까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댁의 태도가 결혼 전과는 180도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잘해주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에서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과도해졌고 특히나 시모와 신우들이 사사건건 제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졌죠. 거기에 결혼 거의 직후에는 시부가 본인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듯이 시모와 황혼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막상 닥치고 이런저런 상황을 정리하기에 바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신혼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처음 시댁과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결혼하고 1년 뒤 제가 임신했을 무렵부터였을 거예요. 임신하고 아이가 곧 태어날 즈음 남편이 해고 통보를 받게 됐죠. 거기에 남편은 퇴직금과 함께 무리한 갭 투자를 한 탓에 남편이 지금껏 모은 돈들이 모조리 날아가게 생겼었거든요. 남편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확신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대출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소위 뉴스에서도 말하는 영끌 투자를 하는 남편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한들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인 상황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여보, 그렇게 무리하게 대출까지 끼면서 투자할 일은 아니지 않아? 아무리 요즘 부동산 가격이 좋다고들 하지만. 아이, 무슨 소리야. 회사도 잘린 마당에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이거라도 빨리 해야지. 지금 안 올라타면 막차도 놓친다고. 지금이 적기란 말이야. 평소 소심하고 신중한 성격은 어디로 갔는지 눈이 아주 돈 사람처럼 구는 남편.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뱃속에는 아이도 있고 저 역시 아직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으니 뭐든 열심히 하려고 움직이는 남편이다 생각하며 속으로 걱정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이 현실이 된 거죠. 오를 거라 생각했던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뉴스에서 문제로 거두되는 일 때문에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때문에 남편은 투자한 돈을 몽땅 다 날려버린 거예요. 거기엔 남편의 부탁 때문에 들어간 제 대출도 한 건 끼어 있었죠. 남편은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자기 힘으로는 가족 하나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한다면서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 제가 옆에서 더 잔소리 해봤자 그나마도 있는 의욕 꺾어버리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괜찮다. 열심히 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 다독였을 뿐이죠. 그런 어려움에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준 사람은 시모였어요. 시모는 반찬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근처 작은 회사들에 점심으로 도시락도 팔고 해서 꽤 크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힘들어서 우울해 있으니 시모가 자기 반찬 가게 규모를 반으로 줄여 저희를 도와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고맙다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모의 이 결정이 신우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처음에 잠잠하던 신우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댁 모임에서 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저번에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는 눈 하나 끔찍 안 하더니 얘 힘들다는 말에는 가게까지 옮겨가면서 도와줘요.
우리 같은 배에서 나온 엄마 자식 맞아? 아유, 맞아. 엄마는 내가 결혼식 자금 좀 도와달라 했을 때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왜 얘만 예뻐하는데? 아, 얘가 남이고 우리가 가족이잖아. 형님, 아가씨, 저 진정하시고요. 어머님이 저희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저희도 그냥 가만히 받은 건 아니에요. 아유, 올케는 가만히 좀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불난지 기름 붓는 거야? 그래, 세연이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우리는 애초에 엄마한테 도움은커녕 돈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했었다고. 아우, 제발 동네 시끄럽게 굴지 말고 얌전히들 있어. 너희는 이 집안 장남이 힘들어서 끙끙거리는 걸 그럼 보고만 있으란 소리냐? 아, 가족인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어. 아유, 우리는 가족 아니야, 엄마?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야.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분명 옆에는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냥 입만 우물쭈물하면서 구석에서 후식으로 나온 과일만 먹고 있는 겁니다. 그 탓에 시모와 신우들은 큰 소리로 돈돈하면서 자식 취급 안 해주는 엄마라며 아주 난리가 났죠. 어떻게든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 저 역시도 좋은 말은 듣지 못했기에 함부로 더 끼어들기도 어려웠어요. 집안일인데 남이 끼어드는 거 아니라며 괜한 소리나 들었죠. 그 뒤로 시댁에서는 괜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신우들은 저를 보면 항상 세모 눈을 하며 절 째려보기 일쑤였고 시모는 이 상황의 모든 원흉이 남편이 아닌 저라 느꼈는지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고요. 자기 자식이 잘못을 저지른 일로 이렇게 된 걸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저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이 어쩜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결혼에 대한 후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모는 그날의 소동 이후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다는 이유로 은근히 저를 차별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전에는 시모가 명절에 다들 매년 고생하고 열심히 살자며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챙겨주셨는데요. 이제는 제 앞에서 신우들에게만 명절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챙겨주면서 대뜸 저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너는 어차피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너 스스로 알아서 해라. 아, 도리어 내가 챙겨받아야지. 그만큼이나 해줬으면. 여기에 어느 날은 남편에게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들었는지 매번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잘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너 그렇게 잘 버는지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연봉이 그리 높았으면 애초에 네가 우리 형 어려울 때 도와줬으면 될 거 아니냐. 어머님, 그때는 저도 형우 씨 부탁 때문에 대출 받고 그래서. 아, 연봉도 그리 높은데 대출 하나가 뭐 그리 대수라고. 아무튼 다음 제사부터는 네가 돈 좀 보태라. 어차피 형호가 들고 가야 할 제사 대신 지내주고 있었으니까 불평불만은 없겠지. 시모의 말처럼 제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후 시댁 행사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됐고 만약 시댁으로 가는 날 빈손으로 가기라도 하면 넌 며느리라는 애가 가족을 위해서 좀 신경도 쓰고 그래야지. 애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하면서 지적을 받기 일쑤였죠. 남편은 이런 상황에도 신우들 눈치 보면서 이런 말이나 해서 제 복장을 뒤엎었고요. 우리 엄마랑 누나 막내가 원래 그래. 당신이 그냥 참고 넘어가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시댁과는 당장 손을 끊고 싶기도 했지만 아직 어린 자식도 있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무슨 일이라도 찾아 하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제 뚜껑이 확 열리는 날이 온 거예요. 평소 반찬 가게를 하던 시모였지만 사실 시모는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리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특이하다 생각이 드시죠? 저 역시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반찬 가게 하는 사람이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다니 말이에요. 나중에 남편에게 듣기로는 지금 시모 집에서 일하는 주방 이모가 꽤나 오랜 시간 아는 사이인데
딱히 큰 욕심 없이 원하는 월급만 받으면 반찬 가게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해주곤 했답니다. 시모는 그저 카운터나 봐주고 완성된 요리 예쁘게 포장 용기에 담아 진열만 해놓는 일만 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서 매년 이 집안 김장은 제 손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김치를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년 김장철이 되면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곤 했는데 하필이면 시댁 사람들과 맞춘 날에 회사 일로 늦게 된 거예요. 그날따라 미팅이 어찌나 길어지던지 그래서 시모에게는 늦어진다 연락을 하고 8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도 못 먹은 채로 서둘러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도착해서는 급하게 겉옷을 벗어 현관 옆에 놓고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으니까 김장 시작하자고 시모와 신우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거실에서 TV 보며 깔깔 웃는 신우들과 시모는 멀뚱히 저를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을 가리키며 시모가 하는 말에 저도 폭발하게 된 거죠.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람? 우리가 너 없이 무슨 김장을 해? 매년 네가 하던 일이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저기 주방에 배추는 절여놨다. 애가 정말 눈치가 없어. 드라마 한참 재밌는 순간인데. 엄마가 참아. 제가 눈치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옳게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해? 엄마 말 안 들려? 뭐야? 세연이 뭐해? 엄마랑 언니 하는 말 못 들었어? 세연이가 이날 아니면 시간 안 된다 해서 나랑 언니도 시간 빼고 왔는데 늦은 사람은 세연이잖아. 게다가 이 집안 며느리는 세연인데 무슨 김장을 우리 보고 같이 하재. 어이없어. 그리고 늦게 온 사람이 알아서 해. 그 정도 눈치는 챙겨 세연니. 세 사람의 말에 저는 그대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남편이 친사고 수습으로 시모의 반찬 가게 규모가 줄어 수익도 줄어든 거 다 알고 있었으니 매달 생활비나 식비 같은 것들을 보태주면서 저희 집뿐만 아니라 시댁도 돌보고 있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요리 못하는 시모였기에 시댁에 놀러 올 때마다 배달 음식 맛있는 것들 좀 먹고 싶다는 시모의 말에 겨우 생활비 아껴가며 아등바등 살던 저였지만 무리해서라도 원하는 배달 음식도 시켜주었죠. 거기에 며느리 노릇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집과 시댁 두 곳의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이걸 회사를 다니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끙끙거리면서도 시댁에 와서 시모가 해달라는 집안일들 다 해줬고요. 집안일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남편 대신 저희 집안일도 빼놓지 않고 꼼꼼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저는 정말 하루를 이틀처럼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에는 정말 일주일에 단 하루도 쉬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버티며 지냈죠. 남편이 성실한 것과는 무관하게 자기 가족 일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보니 이 사람들한테는 그저 저라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이 집안 먹여 살리는 노예쯤으로 보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 끝없이 자기 할 일을 저한테 떠넘기고 돈거렸던 거겠죠. 폭발한 분노로 눈앞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지만 정신을 바짝 잡았습니다.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들,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비아냥거림을 듣고는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소금물에 절여져 있었는지도 모르는 배추들이 짜한 기를 잔뜩 머금은 채로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소금물에 담긴 배추 하나를 들고 물이 뚝뚝 떨어지든 말든 거실에서 웃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세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김장이라곤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럼 이번 기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말을 끝낸 뒤엔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절인 배추를 그대로 세 사람 발치로 던져버렸죠. 신우들은 깍 소리를 지르면서 무슨 짓이냐 씩씩거리더군요. 시모는 세모로 찢어진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보고 소리를 질렀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왜요? 아무리 봐도 김장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지금 던진 저 배추를 소금물에 팍팍 건져서 물을 빼야 절인 배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춧가루 들어간 양념을 발라야 김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김장이라는 겁니다. 아우 진짜 새언니 지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것들 여기다가 던져. 당장 여기 엎드려서 치우지 못해? 제가 왜요? 아가씨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치우세요. 김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제가 직접 가르쳐 드렸는데 그 정도도 스스로 못 하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들이 이러냐고요. 저는 세 사람 발치에 던진 절인 배추 위로 아까 배추와 함께 들고 왔던 고춧가루를 냅다 부어버렸거든요. 버릇없는 행동이라는 것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았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튼 이런 제 행동에 광기가 서려 있다는 걸 세 사람도 느꼈는지 거친 제 언변에 거시른 순간 얼음이 되었고 시모와 신우들은 놀라서 입을 떡 벌려 다물지도 못하더군요. 그 뒤로 남편도 회식 다녀왔다며 뒤늦게 나타났는데 거실의 풍경을 보고는 당황하며 말하는 겁니다. 다녀왔으면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됐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지? 왜?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당신도 여기서 좀 들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형님, 아가씨는 김장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르쳐 줬거든. 당신도 알아야지. 남자라고 쏙 빠질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당신 왜 그래? 일단 진정하고 저것부터 좀 치우자.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당신이란 사람, 이제 질린다 정말. 됐어. 내가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는데 이젠 여기 오지도 않으려고. 가족도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와? 그렇게 등을 돌려 쌩하니 제가 나가버리자 남편은 급하게 제 짐을 들고는 저를 쫓아오더군요. 그대로 집에 도착해서까지 남편이라는 사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듯 대했고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서 전화라도 왔는지 한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방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더라고요. 전 그대로 문을 잠궈버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제 핸드폰 역시 쉬지 않고 울렸죠. 덕분에 회사 일로 받아야 할 급한 전화도 받기 어려워서 시모 신우들의 번호는 단번에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화를 했는지 하루가 지나서야 시모는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더군요. 아유, 얘가 진짜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해? 너 제정신이야? 어머님, 그 목소리 좀 낮춰주시죠. 지금 우리 지호 자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장은 제대로 알려드렸으니 세 분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찾아오셨어요? 그 일이라면 전 이제 할 말 없는데요. 너는 할 말 없어도 나는 할 말 있다. 너 대체 엊그제 그 행동 무슨 짓이야? 어른 앞에서 할 일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넌 그런 것도 모르고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 가정교육 저는 제대로 받고 자랐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당신들처럼 차별 대우하면서 남의 집 자식이라고 노예처럼 부리라 가르치진 않았거든요. 뭐라고? 우리가 대체 너를 언제 노예처럼 부렸단 말이야. 억측은 그쯤 해라. 그리고 나는 합당한 대가를 받은 거다. 너희한테 줬던 돈이 얼만데. 그 돈이요? 제가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했는데 그걸로 모자랐나요? 솔직히 말해 그 돈들 다 합치면 어머님이 주신 돈은 다 갚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랑은 별개지. 어떻게 그걸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를 해? 시모는 막무가내였어요. 여전히 예전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받았던 돈 얘기를 하며 지금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집에는 애도 있겠다 싶어서 더 험한 말이 나오기 전에 시모의 입을 막고 싶어 말했습니다. 제가 그간 준비하고 있던 일들을 말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제 도움은 해내들 필요 없으신 게 맞죠?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모조리 다 그냥 팔아버려야겠네요. 도움? 준비했던 것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사실 그때 저희 그렇게 도와준 게 고마워서 제가 그동안 어머님 도와드리려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이제 보니 그건 다 필요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그냥 그대로 다시 팔아버리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이죠. 저는 그간 시모와 신우들 행동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저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시모가 하던 반찬 가게를 도와서 형편이 나아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손주까지 낳고 사는 한 가족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돈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 원인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행복한 날이 오면 지금의 이 행동들을 전부 사과해주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 큰 오산이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가족으로도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니 말입니다. 사실 시모의 반찬 가게는 규모를 줄이면서 하던 도시락 사업도 일부 손을 놓게 됐는데요. 그게 매출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잘 나가던 사업이 아닌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매출이 형편없어지고 그 주방 이모라는 사람 월급도 밀려서 한이 많이 소리도 나왔던 것 같았고요. 제가 시모의 사업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남편이 근래 시모의 가게가 어떻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반찬 가게 반찬이 이전과 같지 않더라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방 이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받아야 할 월급을 못 받고 일을 한다면 의욕도 안 나고 일도 그만두고 싶고 그럴 테니까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시모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가 있으니 가게 하나 망해도 상관없지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 주방 이모 월급을 3달이나 밀렸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주방 이모란 사람을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밀린 일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면서 제가 이제 시모가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계획을 차근히 말해드렸거든요. 그러자 그 주방 이모도 알겠다면서 월급이 밀려도 조금 기다려주신 거였고요. 이 계획에 대한 걸 사실은 이번 김장을 다 하고 난 뒤에 말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김장날 늦은 이유도 시모의 가게를 몰래 돕고 싶은 마음에 지금 협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 마케팅 사람에게 조언을 구했던 일 때문이었거든요. 원래 이 마케팅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말 하나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논리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 설득을 해서 겨우 미팅까지 잡아 동네 작은 반찬 가게지만 잘 살려보겠다고 가게 관리 노하우랑 마케팅 방법들을 배우고 있었는데 거기다 동네 맛집 블로거들에게 연락해서 가게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시모가 알아서 뻥 차버린 거죠. 계획은 생각보다 많이 진전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시장에 새로 들여올 창고형 냉장고를 비밀리에 구매도 해놓은 상태였죠. 작은 규모 때문에 망설였던 예전에 잘 판매되던 반찬들도 다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료를 더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 역시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구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구절절 그간에 제 계획을 시모에게 털어놓으니 시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시모에게 저는 일침을 박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던 경제적 자립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국 필요 없으시다면서요? 어차피 김장이나 하라고 부른 며느리인데 이런 것들 다 준비해봐야 뭔 소용이겠어요. 그쵸? 저는 말을 끝으로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고요. 시모는 한동안 밖에서 대문을 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 아들이 잠에서 깨서 한동안 고생은 했지만 그날 시모를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시모는 계속해서 집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회사 일로 바빠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지만요. 주말도 마다 않고 집으로 찾아오는 통에 주말에 푹 쉬고 싶었던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중재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가게 일로 뭐 해드리려고 했다면서 왜 남편이 나한테까지 숨겼는데 당신이 미리 말만 해줬으면 그런 일도. 내가 말하면 뭐 하는데? 당신도 그런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알고는 있지? 내가 그렇게 당하는 걸 옆에서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그건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당신 제발 엄마 한 번만 좀 만나주라. 어? 이렇게 비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 내가 가족도 아니라는데 만나서 무슨 말을 하겠어. 엄마도 반성 많이 하고 있다니까.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해. 누나랑 막내도 그렇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남편이 말한 날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새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제 버릇은 남 못 준다고 신우들 반응에 학을 떼고 싶더라고요. 너 정말 우리 엄마 가게 때문에 했다는 일들 다 사실이야? 그냥 저번에 했던 그 일 넘어가고 싶으니까 하는 변명 아니냐고. 세연이 진짜 엄마 돕겠다고 그 많은 일을 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죠? 우리 엄마 어떻게든 꼬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왜 그딴 짓을 그렇게 공들여서 했겠어요? 아휴, 진짜 사람이 변하질 않네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더니 왜 자기 가족한테도 못 받았던 것들 저희가 받으니까 그렇게 화나셨어요? 뭐라고? 아이고, 옳게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이걸 당장에? 저번에도 그냥 넘어가줬더니 신우들을 아주 우습게 하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곱게 집안일이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서 형님은 아주버님 댁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오시나 보죠? 제가 듣기로는 아주버님 댁에 가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앉아서 놀고 온다더니. 아이고 그만들 좀 해라. 미너 저번에 했던 말 정말이냐? 정말로 나 위해서 그런 것들 준비했냔 말이야. 시모의 말에 저는 정말 어이도 없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공들여왔던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방에서 그간 가게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 자료와 냉장고를 구매했던 영수증 등을 꺼내며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이 자료 한번 읽어라도 보시죠. 아무리 까막눈이라도 읽으시면 뭔가 감흥이 있겠죠. 그리고 그 냉장고 샀던 영수증입니다. 보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그게 있어야 반품도 하니까요. 아니면 뭐 팔던가. 제 말에 한참 동안 자료를 살펴보던 시모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마지막 일침을 가했죠. 솔직히 제가 어머님 가게 돕기 위해 준비한 건 지금 보여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냉장고도 새로 사고 저번에 말했듯이 홍보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고 가족으로도 여기지 않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뭘 어떻게 잘해야 하죠? 그러니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모두 다 중단할게요. 아이고 그랬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아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말한다 한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말하지 않은 그 이유는 정말로 어머님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할 마음은 없네요. 앞으로는 저 없이 알아서 잘들 사세요. 그대로 돌아서는 저를 시모는 뒤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시댁 사람들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마주보고 싶지도 않았죠. 그냥 무작정 사과를 해도 받아줄까 말까 했는데 대뜸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은 더 이상 가족도 모도하기 싫었습니다. 시모와 신우들은 그 뒤로도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어요. 시모는 그간 자기를 위해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넘겨준 자료에는 도움을 줬던 그 협력업체 회사 사람의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연락을 해서 모든 전말을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에게도 얼마 전 시모가 전화가 왔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모는 자기가 그간 너무 했다며 자기 아들이 저보다 능력 없이 사는데 부모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했다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저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처럼 굴었으니 그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신우들도 저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저에게 그간 너무 했었다고, 아무래도 삼남매 집안이라 남자인 남편에게 많은 지원이 갔었고 자신들은 받는 혜택이 많지 않아서 처음에 화가 났었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올케로서 새언니로서 시댁에 많은 도움을 줬음에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힘들게 했다면서 고개 숙여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사과에도 제 화는 누그러들 생각을 안 했고 반복되는 그들의 방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김장 재료들을 한껏 들고 제가 있는 친정까지 쫓아온 거예요. 아유, 우리가 그간 네가 해줬던 김장 스스로 해봤다. 정말 힘든 일이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사돈 댁에 김장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어. 사돈,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나 있는 며느리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간 너무 철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저희도 직접 김장 다 하려고요. 새언니, 미안해요. 김장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새언니가 해주는 김치나 먹어봤지 제대로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앞으로 저도 알아서 김장해서 먹을게요. 시모는 시댁을 위해 이렇게까지 힘들고 고된 일들도 묵묵히 해준 며느리한테 감사는커녕 멸시만 했다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사과의 의미로 올해 김장은 자신들이 직접 해주겠다고 이렇게 찾아왔다 하더군요. 그런 시모들 옆에서 신우들도 각자 사과의 말을 전했고요. 막내 신우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하는데 친정 엄마는 그런 시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속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은 부분은 맛이 없다면서 조언을 하며 같이 김장을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마음에 응어리가 있던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고 그저 멀리 앉아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제 옆에 다가와서 김장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집안일도 그렇고 당신 그간 힘든 거 몰라봐서 미안해 여보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그런 남편과 시댁 사람들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전 남편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시댁 사람들은 저에게 딴지를 건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어요. 시모에게 해주려고 했던 일들은 그대로 일을 진행하게 됐고요. 파리만 날리던 시모의 반찬 가게는 주방 이모에게 하나라도 더 배워서 가게를 더 번창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만인 시모의 태도 덕분인지 이전과 달리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홍보에 쓰이는 금액이 큰 탓에 그리 많은 수입을 내고 있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전처럼 도시락 배달할 업체도 찾고 어떻게든 아등바등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오겠죠. 제가 집으로 들어간 뒤 남편은 한참 동안이나 절 마주칠 때마다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하도 들었던 터라 귀에서 닦지 않겠다며 그쯤이면 된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반성한다면서 이제는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있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후 남편은 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말이라도 꺼낸다 싶으면 제 편을 들어주며 어떻게든 시댁의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너무 시댁에 가까이 갈수록 제가 힘들어진다는 걸 이번 일로 배웠을 테니까요. 그 덕분일까요? 요즘은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 같아 조금은 행복합니다. 큰 신우와 막내 신우 두 사람 역시도 지금은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어요. 예전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오가던 시댁에도 발걸음을 조금씩 줄이더니
결혼한 후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빈둥빈둥거리던 막내 신우는 예전 경력을 살려 일자리를 찾았다면서 요즘은 회사에 적응하기 바쁜 모양이었고요. 큰 신우는 아주버님이 하는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돈 버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인지 몰랐다면서 그동안 제가 시댁에 보탰던 돈을 적다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일을 미안하다 말하더군요. 이번 일로 친정엄마나 남동생이 제게 걱정된다는 말을 전하긴 했는데요. 친정엄마는 그래도 시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그날의 일을 추억처럼 말하곤 합니다. 남동생은 뒤늦게 제가 겪은 일들을 전해 듣고는 불이 나게 달려와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짤짤 흔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시절 평탄지 않은 상황, 서로를 의지하며 지냈던 사이라 그런지 한동안은 남편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것 같더군요. 물론 남편은 그런 제 동생의 태도에 쓴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이라 그런지 요즘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새해 맞이라며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시모가 본인이 요즘 배우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준비한 요리들을 먹었는데 아직은 손님들 앞에 내놓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해서 그에 대한 감상을 내놓으며 웃으면서 지낸 기억도 있네요. 시모는 제 도움을 받고는 최대한 자기도 경제적인 자립을 해보겠다고 지금은 용돈도 마다하고 있습니다. 신우들 역시도 그간 자기들이 응석바디였다며 이제는 예전에 제가 했던 일들을 본인들도 나눠서 하겠다면서 뒤로 시모의 모자란 생활비나 용돈을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역시도 시모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고 일단은 거절하고 있는 모양이지만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평생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남편도 요즘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시댁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본인들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면서 이전 저에게 부탁했던 대출금을 전부 돌려주었답니다. 저야 물론 그때는 서로 힘든 상황이었으니 안 돌려주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제가 이 돈을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나 뭐라나 요즘은 예쁜 말, 예쁜 짓을 하는 사람이네요. 사실 그간 있었던 시댁 사람들의 모든 잘못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간 쌓인 것들이 많고 억누르고 참아왔던 기간이 길었던지라 이 마음이 평생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은 문득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이나마 떠오르는데요. 아마 그렇게 됐을지언정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이건 어느 가정이건 있을 법한 일일 것 같긴 한 일이라 본인이 겪은 것처럼 분노해 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참지 않고 제 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을 겪을 수 있었다고요. 만약 참고 그대로 헤어졌다면 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삶에서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다짐을 하며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자고요. 저라는 사람만 우뚝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으면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무튼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신년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그런 해가 되길 바랍니다.